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중동 상황 관련 우리 경제를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전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그리고 이혁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한 후에 엄중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국내 석유 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가격제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하여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최고 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김영범 정책실장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 시행을 고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발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저희 비상경제 점검회의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을 거친 우리 코스피가 5.96%, 코스닥은 4.53% 하락 마감하면서 환율은 1,495.5원으로 3시 반 기준 집계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내림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5.96% 내린 5,251.87, 코스닥도 4.54% 내린 1,102.28로 마감했고요. 환율은 19.1원 오른 1,495.5원을 오후 3시 반 기준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증시 소식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은 더 거센 맞공습을 벌였습니다. 네, 중동 여러 나라의 민간 시설과 미군 기지 등에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YTN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오늘로 벌써 열흘째가 됐습니다. 중동에서 여전히 포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측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 중부의 정권 기반 시설들을 향해 파상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흔들고 군사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베이루트 남부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된 이후 이란의 동시다발적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오늘 새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즉각 작동해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중동 여러 나라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마미르에 있는 정유시설도 공격받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바레인 시트라 섬도 밤사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바레인 보건부는 민간인 32명이 다쳤다며 이 가운데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 지역의 유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는 미국 외교시설을 겨냥한 로켓과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모두 요격됐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또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쿠르드족 거점인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일대도 현재 더욱 불안정해진 가운데 에르빌 공항에서 가까운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변 걸프국들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 요르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단기 체류자는 200여 명, 그리고 교민은 370여 명입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연일 공습 사이렌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늘에서 미사일도 실제로 목격이 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7개국에 내려져 있던 특별 여행주의보를 격상했는데요. 요르단의 경우 자르카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가 3단계 철수 권고 지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3단계 지역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 타누라 지역, 또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그리고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지역이 3단계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자 이란 군부는 기다렸다는 듯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림자 권력으로 세력을 키워온 모즈타바의 집권 배경엔 이란 군부인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국영방송의 공식 발표 이후 거리에는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군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آقا مجتبی انتخاب شدم. آقا مجتبی واقعا مثل پدرشون و واقعا لایق ترین و شبیه ترین کسی که ممکن بود.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서약하며 모즈타바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데다 종교적으로도 중급 성직자 수준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막강한 그림자 권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권력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 군부와 정보기관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2009년 대선 때는 강경 보수 후보인 아마디네자드의 선출을 막후에서 이끌며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습 권력을 부정하는 이란 체제에서 그를 왕자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의 선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더 커진 이란 군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 혁명수비대라고 이란의 최정예 그 무장 조직과 같은 친분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혁명수비대의 어떤 혁명수비대 옹립한 혁명수비대 밀던 후보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혁명수비대에. 모즈타바의 경쟁자로 꼽혔던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도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했고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과 예멘의 무장 세력도 모즈타바의 선출을 환영하며 이란의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조차는 완전히 파괴된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선 줄이 1km에 이릅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that it's completely blackened. 테헤란시 당국은 유독가스가 대기에 퍼지고 있다며 강한 산성비를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석유 시설에 대해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하자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거리를 뒀습니다. בנוסף, תקפנו הלילה מאגרי דלק ששימשו את הכוחות הצבאיים של המשטר ושימשו להפעלת תשתיות צבאיות.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These are Israeli strikes.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화 시설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이 폭격을 맞아서 30개 마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주둔 미군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바레인의 잠수화 시설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파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ترى لي مرات يلدغ غليظ ولحمتها مرة نحمنك.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게슘섬 폭격을 아랍에미리트의 첫 이란 공격이라고 보도했지만 UAE 정부는 가짜 뉴스라면서 참전을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 연료 저장소 30곳을 공격하자 국제유가 상승을 우려한 미국 당국이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자 미국이 당혹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 반응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해 장중에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달러 환율은 16원 가까이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500원 턱 미친 1,49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하동 기자, 주말을 전후로 증시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국제유가 급등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5.7% 내린 5,265로 출발했는데 5.96% 내린 5,251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폭이 깊어졌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만 잠시 정지하는 경고성 조치인 반면 서킷 브레이커는 전체 거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6천억 원 넘게 동반 순 매도를 하면서 급락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 매수를 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 하락폭은 장중에 10% 넘게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9%, 현대차는 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 삼성중공업과 폭스코 인터내셔널, S-오일 등 일부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5% 내린 1096으로 출발해 4.54% 내린 1102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폭이 7% 넘게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의 5천억 원 순 매도로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수를 했습니다. 주말 전인 지난 6일엔 코스닥이 3% 이상 급등했었는데 주말 사이 급반전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6.6원 오른 1,493원으로 출발해 한때 1,498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에 근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주간 거래에선 아직 1,500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 급등은 국제 유가 충격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유에 이어 브렌트유와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도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가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이달 중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장중 1,500원에 근접하자 한국은행은 중동 상황 점검 TF 회의를 긴급히 열어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창용 총재를 대신해 유상대 부총재가 회의를 주재했고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중동 지역 리스크로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5.3원 오른 리터당 1,900.7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유동쳤던 지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네, 이처럼 중동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와 운송업 종사자들의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운임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유류비만 오르자 화물차 기사들은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단지 안입니다. 네, 그곳에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국 5곳의 컨테이너 기지 가운데 수도권의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이곳은 시원한 남동공단에서 물류를 받아온 뒤 이를 철로와 육로를 통해 수도권과 전국 각지로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오는 화물차의 운송 거리는 1,000km에 달하는데 금방 기름이 떨어져 기사들은 주로 이곳 기지 인근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화물차 2,400여 대가 이곳을 오가며 거대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고 있는데 1년에 옮기는 컨테이너만 97만여 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물류기지 안에 있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에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기름값 폭등에 운송업 종사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동 여파로 서울 주유소의 기름값은 불과 며칠 전 1,600원에서 지금은 2,000원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사들은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운전할수록 남는 게 없다며 운송을 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해봐야 마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쉬는 게 낫겠다 싶어가 차를 세운다. 그런 이야기가 많다. 또 기사들은 운송 중에 지도나 앱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며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안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연쇄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죠? 네,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이름은 김소영, 나이는 20살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구속수사 중인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이 신상공개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김 씨는 심의 과정에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걸로 확인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발언과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김 씨가 그 검사에서 25점을 받았다고요?
네, 경찰 진단평가에서 김 씨는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내일까지로 검찰은 내일쯤 기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걸로 의심되는 사람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쟁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지만 논란 자체의 우려를 표명하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인물란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주제로 의원총회 중인데요. 계엄과 절윤 등 당 노선 문제가 화두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진 말아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제는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는데 민주당 내 강경파, 특히 법사위원들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일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독려하며 법사위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다면서 법안 수정을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SNS에 내 뜻과 다르다고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 관계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대변인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글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한 상임위를 지칭해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조금 전 한 유튜브에 나와 지금의 정부안을 수용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아니다라며 강경한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과도한 갈등 표출을 우려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결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경파와 신중론자가 또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인데 이번 주엔 공소청, 중수청법 공청회까지 잡혀있는 만큼 전운이 쉽게 거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유력 주자들이 줄줄이 공천 심사를 거부한 가운데 지금 의총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인물란을 두 눈으로 확인한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공천 신청자가 없다시피 하거나 현역 광역단체장 1명만 신청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공천 미신청이라는 초강경 배수진을 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당 전반에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공개 모두 발언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 노선 문제는 국민의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동시에 친한계도 애둘러 비판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당 내부 인사가 아닌 부분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선거 승리를 주제로 한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지며 길어질 것 같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당 노선 변화까지 도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권파 한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오 시장이 공천을 인질 삼으려 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후보 추가 접수 여지는 열어뒀지만 이에 앞서서는 공천 기강을 세운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 역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알리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최고자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가 생전에 가계 세습에 반대해왔지만 강력한 권력을 가진 혁명수비대가 밀어붙인 결과란 분석입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대미 항전을 이끈다는 상징성을 부여한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게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부모님과 아내, 아들을 모두 잃고 가족 중 혼자 살아남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 앞으로 이 전쟁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가게 될까요? 관련 영상으로 대담 시작합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혁명수비대는 완전한 복종을 서약하며 자신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차기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네, 오늘은 중동 사태와 정부의 대책까지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실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경량급 인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트럼프가 그토록 반대했던 하메네이의 차남 모스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나도 강대강으로 가겠다 이라는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혁명수비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무스타파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 중에 당한 일종의 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항전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중동 지역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전 세계 기름의 30%가 지금 중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기름값이 바이든 때보다 낮아졌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물가 문제에 미국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사태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자 세습,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그 숨진 아버지 하메네이도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뭐 사실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한 일인데 이제까지 아마 이제 누군가 지도자를 임명하면 그것이 참수 작전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정해지더라도 안 밝히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그저께인가요?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와서 주변국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냥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도부 내에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혼선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확실히 정하고 그걸 이제 발표한 것인데 근데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결사항전으로 계속 나가는 방향도 있지만 이제 그 리더십이 확고히 섰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협상을 재개한다든가 뭐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지도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지도부 제거 작전을 할 가능성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는 앞서서 누구든 이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 제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노출이 되면서 또 참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장기화되는 게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애초에 두 가지 목표, 즉 하나가 핵물질을 제거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레짐 체인지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핵물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도자만 계속 참사를 할 경우는 이게 혹시 실패한다든지 또 다른 지도자가 금방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문제의 모든 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게 최근 이제 며칠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우리 전체 에너지원의 70%가 지금 중동에서 오기 때문에 아주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뭐 직격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 국면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줄 알면서도 오늘 굳이 발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중동 국가에 우리가 공격할 용의가 없다고 한 바로 몇 시간 후에 다른 나라들을 공격했잖아요. 이거는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빨리 지도부를 재건하고 결사항전하자 이런 의사표시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강경파가 밀고 나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크루드족의 참전, 그러니까 지상군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금만으로도 전쟁이 충분히 복잡하다. 크루드족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사실은 이틀 전에 크루드족 참전을 환영한다고 했을 때가 좀 이상했던 거고요. 지금이 이제 정상적인 입장으로 간 거죠. 전에는 왜 이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크루드족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나라, 이라크, 그러니까 튀르키예,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렇게 이란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크루드족이 개입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들로 다른 나라들로 다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란에도 소수민족이 많거든요. 위에는 뭐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튀르크계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는 지금 쿠르드족도 있는데 이렇게 이 소수민족이 이제 내전에 개입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중동 정세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쿠르드족이 내전에 개입한다는 게 별로 이 상황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저걸 왜 환영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틀 만에 그러니까 뭐 예상과 같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그래서 저거는 뭐 지금이 정상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트럼프의 말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크루드족이 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크루드족이 예전에 미국한테 토사구팽 당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번에 거절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보면은 한 3천여 명 정도로 부대를 꾸려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쿠르드족이 독립하려고 하는 요구가 그 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중동 나라의 정세가 여러 번 복잡해지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만 딱 제압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개입되게 되면 이 원유 문제뿐만 아니고 뭐 독립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여러 논쟁들이 이제 끼게 되니까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동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좀 적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쿠르드족은 사실은 이런 큰 전쟁에는 끼면 여러 면에서 좀 복잡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예전에 뭐 토사구팽 당했던 아픈 기억도 있으니까 일단 크루드족의 개입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미국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 농축 물질을 가져올 것이다. 이란의 핵 고농축 물질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작년 6월에 폭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설물이 다 이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한 400kg 정도의 그 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점령하는 지상군 투입이 아니고 작전으로 지상군이 잠깐 들어가서 그걸 갖다 확보해서 나오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투입되더라도 아마 이제 점령하는 방식은 아닐 테고 그러나 작전하는 방식의 지상군 투입은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현재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면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엄청나게 이제 화염이 치솟고 그래서 검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측 반응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반응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스라엘이 저러는 거는요.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혐의로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지금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생각하면 4월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때 확실한 우위를 가지는 정도면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중국의 석유를 이제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들이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보면 중국 견제용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핵물질만 만약에 지상군 일부를 투입해서 확보하게 되면 완전히 레짐 체인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 관리를 하면서 중동 상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버하는 현재 한마디로 이게 오히려 중동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이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오버하는 거를 미국이 빨리 컨트롤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지가 트럼프 한 사람만 공략해서 내린 전쟁의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구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동인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 상황이 보면은 레짐 체인지가 빨리 되고 다른 대한 세력이 부상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악화되는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말씀대로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한 전쟁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좀 가능하면 빨리 이게 가장 단시간에 좀 정리가 되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란 대통령의 지난 7일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من اینجا لازم از کشورهای همسایه که مورد حمله قرار گرفتن از طرف ایران 이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변 걸프 국가들을 다시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슈섬이 폭격을 맞아서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란은 바레인 주둔 미군의 공격으로 판단해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까지 보복 타격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파편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ترى لي مرات يلدها غليظ ولحمتها مرة حمنك.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 대통령이 직접 주변 걸프 국가들한테 사과하면서 우리 적대감이 없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또 공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대통령의 위상이 이래도 되는 건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혼선이 지금 이란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도부가 지도부 제거 작전 이후로 없는 부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서둘러서 그 무스타파 이 하메네이를 갖다가 이제 지도자로 지금 선출하고 그래서 일관된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는 것 같고요. 이란으로서는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는 거 여러 조건을 얘기했는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그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질 것. 그건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 번째가 뭐냐면 국내 정치적 지지와 국제사회 지지가 있어야 된다. 특히 동맹국으로부터.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작전에서 두 번째가 좀 없었습니다. 국내 정책 지지도 약하고 특히 국제사회 지지가 별로 없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엑시트 플랜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자꾸 혼선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 리짐 체인지, 그러니까 우리 체제 교체를 목표로 하나 이런데 체제 교체는 점령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들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사일 능력, 그다음에 해군 능력, 그다음에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출구 전략은 어느 정도 분명해진 것 같고 두 번째가 문제였는데 저렇게 이란이 주변국을 마구 공격하니까 특히 이제 민간 시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텔, 뭐 공항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아랍 동맹국 내에서 이제 미국을 지지하는 게 강해진 거죠. 그거는 사실 자충수거든요, 이란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밝히는 거는 당연히 이란의 국익에 만든 건데 그걸 몇 시간 만에 번복했다는 거는 이란의 패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란 지도부의 균열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단서를 달기도 했고 바로 하루도 안 돼서 또 이란 혁명수비대나 강경파들이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란 의회나 이란 사법부가 대통령을 공격했고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란의 정치적 특성 자체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도 별로 없는 그런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저거는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 특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특성을 감안할 때 이란이 지금 봐서는 뭐 절대적으로 항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되지요.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공격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석유시설 공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뭐 국제 유가와도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라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경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저게 이제 자신들의 안보를 뭐 핑계를 삼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함께 쓰는 에너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먹는 우물에다가 독을 타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무리 전쟁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원전을 공격하는 거는 원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요. 예, 이렇게 석유시설 공격이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행을 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대책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당장 이제 석유 가격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가격제도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 가격 제도라는 게 결국은 시장 왜곡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상한제를 두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한제를 두게 되면 이제 그 가격대로 이제 하게 되면 그 가격을 그러니까 넘어가는 수요가 있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가격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낮은데 그 가격을 설정하면 그 소비자들이 필요 없이 높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시장 가격에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 좀 맡겨두고 장기적으로 이 석유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너무 이 단기적으로 담합 방지라든가 아니면 최고 가격이라든가 그런 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만약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로드맵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뭐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게 석유 최고 가격제 이 부분이고 또 공정위가 국내 정유 4사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본하고만 비교해 봐도요. 우리는 한 300원 가까이 오른 반면에 일본은 한 몇십 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한 이제 시장 왜곡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100조 원 가까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유사나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대출이나 이렇게 좀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담합 행위나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좀 시장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단호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사상 처음으로 지금 경유가가 휘발유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영업이나 우리
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노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이거는 단기간 대책으로는 정부가 이건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확전 양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여유 있는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 여성의 날인 국제 부녀절 기념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와 유력한 후계자 딸 주애와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성들에게 뒤질 줄 모르는 강의하고 이약하며 순결하고 정직한 우리의 여성들이 있다고 밝혔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보시는 것처럼 김 위원장과 주애가 팔걸이 위에 손깍지 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최근 CNN은 국제 정세를 지켜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좀 보란 듯이 일부러 이런 공개 행보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대로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속마음하고 정반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면 저렇게 나와서 여유 있게 행사 같은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닌 척한다.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 앞으로 위협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 아이고 이게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 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핵무기를 하시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서 그 미국이 이제 소위 참수 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위협이라든가 새로운 도발 가능성에도 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자 세습이 이루어진 이란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딸 주애와 손깍지를 끼고 김정은 위원장이 좀 4대 세습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튼튼하다, 우리는 영원히 간다, 뭐 그런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우리하고는 대화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보내고 싶어 한다고 보거든요. 나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란하고는 틀려. 우리는 핵미사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하고 대화해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후에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는 미중 정상회담과 그 직후 시기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장기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시기가 저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유난히 공개 행보를 많이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핵미사일도 있고 4대 세습도 견고할 것이다. 그런 여유로움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현안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90일도 채 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후보 공천 등 선거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노선 갈등이 임계점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 지도부 향해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당권 경쟁을 뭐 염두에 뒀다.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는데 아마 이변은 없을 겁니다. 글쎄 우리 당에서 현직 서울시장을 컷오프를 할 정도로 쉽지 않죠, 사실. 그런 비상 상황인가요 지금이? 그래도 뭐 아직까지 쓸만하잖아요 제가. 공천 신청을 하진 오세훈 시장 외에도 출마가 거론되던 나경욱, 신동욱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해 공천 신청을 한 건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뿐입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세상이 특정 개인 중심의 오동설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저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네, 어젯밤에 후보 접수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뜻은 아닐 거고요. 어떤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 노선 정상화가 선제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장께서.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뭐 출마를 해봤자 이게 뭐 그 승산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 중앙당에서 당 노선 자체를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좀 바꿔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나오던데 그건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뭐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예견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움직임도 있고 뭐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의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감안이 되고 고려가 돼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예인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해역에 고립된 우리 선원들은 한 달치 이상의 필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특파원. 네,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선박 피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침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선적의 예인선 무사파 2호입니다. 기관마다 집계가 다르지만 인도네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시 승무원 7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이 실종돼서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이 배는 앞서 지난 4일 공격을 받았던 몰타 국적의 선박을 도우려다가 피해를 본 거로 전해집니다. 이란은 지난 2일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고 밝힌 뒤 이곳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고 선박 공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우리 선박은 일단 26척입니다. 선원은 어젯밤 10시 기준 18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일단 모든 선박이 한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는 필수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장기화할 경우겠죠. 선박 관계자는 YTN에 식량은 소진되기 마련이고 특히 폭발을 직접 목격한 승무원은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박한 곳에 내려서 임시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동 정세를 고려하면 배 안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해협 봉쇄 이후 이란의 공습 사례는 10건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데 공격 범위는 페르시안 내부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 파장도 큰데요. 그곳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있는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원래 하루 평균 선박 100척 넘게 통과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의 공습 이후 통행량이 90%나 줄어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쿠웨이트에 이어 아랍에미리트도 석유 감산을 시사했고 이미 이라크는 일부 에너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인데 이 LNG 운송선 일부도 유럽 대신 아시아로 항로를 바꾸면서 영국의 비축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며 머지않아 운송이 정상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몇 주 안에 끝날 거라는 주장인데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현장에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격하는 순간을 포착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의 미나부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 샤자라 타이바 초등학교 인근을 타격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당시 폭격으로 최소 175명의 어린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탄약 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산유국들을 향해 이슬람 국가들은 범죄적인 미국과 야만적인 이스라엘 정권의 비겁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에 대해 경고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걸프 지역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거라며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위협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이번 경고는 이스라엘 공격에 맞서 걸프 국가들의 석유 시설에 보복 타격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가와 환율,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과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현재 100조 원 규모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금 전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우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안에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밀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방위적인 수단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주문에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후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나마 정부 압박 속에 오름세 자체는 둔화한 모습입니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거나 주재원 철수 조치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국내 유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제유가가 $100를 넘어서며 국내 유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2.7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7.4원이 오르면서 이번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8개월 만입니다. 경유 가격은 평균 8원 넘게 오르면서 1,926.3원으로 휘발유보다도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 주유소 평균 가격은 더 높습니다. 휘발유가 1,949.5원, 경유가 1,971.5원을 기록하며 평균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50원 넘게,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만 200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그나마 지난주 하루에 100원 넘게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최고 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고 가격 담합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는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 등을 불러 모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 이후 평소 2주 정도 적용되던 시차가 이번에는 이틀로 줄었다면서 엄정한 대처를 경고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재원 철수가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기업이 중동에 나가 있던 주재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에 체류 중인 직원과 가족들에 대해 임시 귀국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일부 필수 인력만 현지에 남게 된다고 현대차는 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SK그룹 등은 현지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국가에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한화 등 건설사 주재원들이 다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등도 UAE 바라카 원전 운영 인력과 이집트 원전 건설 파견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도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 전쟁을 끝낼 것인지를 이스라엘과 공동 결정하기로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네,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을 정권 연장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오직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환심을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며 트럼프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조차 네타냐후와 협의하겠다며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내정 간섭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를 즉각 사면하라며 이스라엘 대통령을 향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That is why, of course, everything is on the table, but it has to be done according to Israeli law.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의 공조를 과시하며 테헤란 상공의 완전한 장악을 선언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공세는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을 잇따라 사살하며 배후 세력 소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כוח קודס, פגענו בהם, ואני אומר לכם שאין שום מקום בטוח לשלוחות הרשע האיראני בשום מקום במזרח התיכון או בביירות. 전쟁이 격화되자 네타냐후의 국내 지지율은 폭등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기세를 몰아 조기 총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를 외치는 내부의 반발과 장기전 우려 속에서 두 정상의 위험한 도박이 최종 승리로 끝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두 사람이 약속한 공동결정은 이제 중동의 운명뿐 아니라 두 지도자의 정치적 생명까지 결정짓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지난주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우승한 뒤 백악관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메시의 백악관 방문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를 쳐다보면서 연설도 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도 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메시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란의 초등학생 100여 명이 폭사하는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시를 뒤에 세워놓고 전쟁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일부 축구 팬들은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당시
주장이었던 메시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궁 초청을 거절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메시와 비경되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포틀랜드 전쟁 당시 찰스 3세 왕세자의 차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선례를 언급하는 축구편도 있었습니다. 반면 메시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선수로서 백악관을 방문한 거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메시의 팀 감독 하비에르 마체라노도 이번 행사 참석은 미국 스포츠에서 이어져 온 전통일 뿐이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SNS에서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AI로 만든 가짜 영상에 과거 영상까지 현재 상황처럼 둔갑을 하면서 뭐가 진짜인지 가려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이집트 등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란을 향한 공격 장면뿐 아니라 팩트체크 영상도 함께 올리며 이란 정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ne thing one of their leaders said recently is that 500 Americans have been killed, they claim. These are lies. The lies will continue. 이란 역시 SNS에 공개석상에서 전쟁의 부당함을 알린 뒤 제압당했다는 미군의 영상을 올리는 등 맞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Israel is the reason for this war.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this war for Israel. Come on, let's go. America does not want to fight. SNS가 사실상 전장의 또 다른 무대가 되면서 가짜 정보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 건물을 공격한 모습이라는 이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검증 플랫폼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는 영상 속 여성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럽고 도로 위 차량이 서로 겹쳐 보이는 등 딥페이크 영상 특유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이 영상은 2015년 중국 텐진 공장 폭발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이 활개를 치자 SNS 플랫폼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X는 무력 충돌 관련 AI 영상을 표시 없이 올릴 경우 수익 프로그램에서 90일 제외하고 재위반 시 영구 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런 게시물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SNS에서 제2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짜 정보가 전쟁의 또 다른 무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강보합세로 맞춰서 이제 좀 안정되나 했는데 오늘 또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쟁 중이라는 상황은 같은데 변동폭이 왜 이렇게 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주말에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은 발언들이 쌓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상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뭐 크루드족에 대한 언급 이런 거 하면서 사실상 이거 장 열리면 유가는 위로 튀고 주가는 아래로 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반영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중동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호재, 악재 막 출렁이는 증시 상황인데 지금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로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그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가 선출이 결국 됐습니다. 결국은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모스타바가 이렇게 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일단 뭐 폭사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이제 같이 복사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걸 두고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이게 뭐 혁명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1979년도에 혁명할 때 이거 왕정체제 붕괴시켜서 세습안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최고 지도자를 세습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한 것은
아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37년 동안의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림자 권력을 이 사람이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혁명수비대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지배력, 그리고 이제 그 민병대 대한 강한 지배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스타바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문가 회의에서 무스타바를 안 뽑으면은 전문가 회의에서 이란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고 굴종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강대강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하메네이 아들 후계자로는 절대 불가다, 그렇죠. 경량급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참수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스타바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다가 이제 타코를 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라고까지 이렇게 일단 이제 뒤로 물러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으로 나올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란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도 조금 대미 유화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 군사 목표는 지금 단계가 1단계, 2단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단계로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1단계는 지도부를 제거한 거죠.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 사령관 해서 48명 죽였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발사대, 그거 다 제거하는 거고, 해군력 없애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그 핵물질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핵시설, 그거 이제 파괴하는 거고, 그것까지 지금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넘어갔는데, 3단계가 바로 인프라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군사적인 인프라가 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는데, 군사적인 인프라는 군사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타격하는 거고요. 사회 인프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란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는 겁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이란의 경제의 생명줄을 지는 거고요. 담수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은 이란 국민들의 생명에, 그러니까 마셔야 될 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없어지냐 하면, 지금 테헤란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이게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저수지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데이 제로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 무스타바가 고민하겠죠. 이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인프라까지 파괴되는데도 나 끝까지 그럼 싸우겠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유화적인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이란 자체가 완전히 19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한 2, 3일 내에 있게 될 무스타바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때 이 사람이 강대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참수작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인프라인 그 원유시설, 저장소마저도 이란의 테헤란이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가가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심리적 저항선이 $100는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뭐 $150, 이란은 지금 뭐 $200의 원유를 맛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0는 이제 혁명수비대에서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건 조금 저는 너무 먼 숫자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IB들이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전쟁이 지상전으로 가고 좀 장기화가 되면 연평균 $150의 유가, 배럴당 $150의 유가가 될 수도 있다 정도의 경고는 저는 한번 새겨볼 만한 경고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50의 유가가 만약에 연평균 되면 저희 사실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2.2%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의 전제치가 있잖아요. 유가가 전제치인데
유가가 올 나머지 한 65달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물론 전쟁을 감안 못한 거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65달러였던 유가라는 게 이제는 150달러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한 2.5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영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1970년대에 있었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오일 샥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요즘 뭐 기름 넣을 때마다 심장 떨린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결국은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라고 하면 우선은 당장 급등하는 심리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주체들도 이렇게 숫자들이 막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가격을 최고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길어지는 상황이 가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도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것은 저희 시장 가격이 뭐 균형 가격이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정부가 밑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결국은 이제 초과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주유소를 가더라도 기름이 동난 상황, 구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최고 가격제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정부가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게 이제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교란 행위 같은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아주 상세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투 트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가격을 딱 최고 가격에 막아놓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 정유소나 주유소 간의 담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시적으로 막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어떤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개입이나 감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인데 지금 중동에서 공급이 안 되면은 다른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체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오만이고요. 오만은 잘 보시면 사우디 밑에 있는데요. 여기는 호르무즈를 안 거치고 밖으로 돌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만산 가격,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WTI라고 해서 미국의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데서 나오는 석유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석유 두바이 석유, WTI, 그다음에 브렌트유라고 하잖아요. 성분들이 다르고요. 무게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달라요. 황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황을 제거하는데 정제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정유 시설들은 보통은 우리 석유를 70%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정유 시설들은 아라비아산 석유에 조금 맞춰져 튜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TI를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기술자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도 이 WTI에 지금 전 세계가 달라붙고 있어서 WTI 가격도 지금 유럽 가는 것보다 아시아 쪽 오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중동산을 많이 쓰던 아시아에서 WTI를 원래 안 사 쓰다가 이게 유럽으로 많이 가던 건데 아시아에서 사 쓰고 있는 이게 뭐 또 다른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요가 붙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 특수성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전쟁 양상을 좀 더 짚어보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가져온다. 이건 지상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IAEA가 이란이 지금 농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약 60% 농축한 농축 우라늄 450kg 뭐 더하기 빼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급속하게 농축을 하면 몇 주 이내에 핵무기 11개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11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핵시설을 다 이제 공습을 해서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탄즈라든지 포르도라든지 이스파한이라든지 아마 새롭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여기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심 분리기가 있어가지고 농축을 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이제 그때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근데 이스파한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제조 공장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 기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한 450kg 정도 되는 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스파한에 그 땅굴 깊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미국의 제82 공정사단, 우리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들이 여기 투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훈련도 중지하고 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스파한에는 문제가 또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월 하순부터 2월 9일까지 계속해서 이란에서는 여기 깊숙한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가 3개 있는데 그 입구 3개를 전부 다 흙으로 다 메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주변에 이제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대공 무기도 갖다 놓고요. 미그 29기도 그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올 줄을 알고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18 공정사단이 18,000명 규모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같이 들어가지 않을 거고 한 3-4천 명 단위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흙을 어떻게 파내야 되죠? 흙을 손으로 파내야 되나요? 그럼 뭐 뭔가를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공 무기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미그 29기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 파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450kg 정도 되면 사실상 무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1톤 차에 실어 가지고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스파한에 땅굴 깊숙이 이게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모종의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냐 모르는 거예요. 아직 위치 파악이 다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정보를 뭐 모사드와 미국의 CIA를 통해서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정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제 뭐 거기에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만일 18 공정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가 있고 그러면은 지상군이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확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8 공정사단 투입하는 것은 굉장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스타파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보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는가. 안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워낙 지금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핀셋 작전이 좀 힘들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지상전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할 때 대리 지상전으로 이 쿠르드족이 나왔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쿠르드족의 개입은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좀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꾼 게 어디 뭐 이번에만 바꾸겠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뭐 2주, 4주 그랬다가 4주, 6주 그랬다가 지상군 투입 뭐 안 한다고 그랬다가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지금 뭐 쿠르드족 투입 환영한다고 그랬다가 뭐 안영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동의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칫 잘못하면 제5차 중동전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뭐 UAE, 그다음에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6개 국가가 전부 다 순위파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슬림 국가의 85%를 차지하는 그 순위파 국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란하고 이라크는 시아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미사일들이 잘못 날아가 가지고 피해가 있고 또 가스관에 또는 뭐 정유 시설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서 더 이상 난 못 참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하면 이게 제5차 그 중동전이지 뭐가 제5차 중동전이겠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확전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저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은 쿠르드족이 지금 있는 것이 이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라크에도 있고 그다음에 띠르키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다시 또 이 전쟁에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하다. 그런데 쿠르드족까지 들어오면은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또 시리아하고 띠르키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띠르키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쿠르드족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게 전쟁 양상이 가버리고 완전히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봐요. 네, 입장을 바꾼 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고요. 크게 보면 이란도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은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또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강경파들에게 끌려다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란의 그 지도부가 일사불란한 지휘 체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무스타파가 선출되기 전까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48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안보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몽땅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이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랴부랴해서 임시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예. 페제스키안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이슬람 법학자 3명으로 구성돼서 했는데 이들은 행정만 담당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행정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제는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되기는 이 사람한테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됐냐면 기본적으로 혁명수비대의 G 라인은 누구냐면 최고 지도자예요. 페제스키안 대통령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통수권자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툭 던져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뭐지? 이런 식이에요. 그만큼 혁명 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란 경제력의 50%를 우리 뭐 교수님 더 아시겠지만 50%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란 대통령 말하는 거 가지고 그걸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위에 일사불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의 현재 정치 지형을 좀 엿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무기가 계속 쏘아지고 발언도 계속 수위 높은 것들이 쌓여지고 하니까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주식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이 오히려 이제 박앤세일이다 하면서 막 달려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통계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B2의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B2라는 게 결국은 자기 돈이 아니고 끌어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하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미수거래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서로 제가 보기에는 화학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좀 있었으니까 네. 이러다가 나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미수거래 같은 걸 하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게 문제는 미수거래는 기본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 미수거래를 해서 빌려서 산 게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그게 강제 청산, 자동 매매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동 매매가 되는 순간 또 그 자동 매매가 또 다른 자동 매매를 부르는 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거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또 자동 매매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빚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멘텀에 그 구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 레버리지 투자 조심해야 된다. 비투하다가 증시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제 고유가 고물가에 이어서 금리까지 오르면 또 서민 경제에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150달러 유가가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추산치에 좀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버전이 약간 저는 마일드한 버전이어서 갖고 왔고요. 심지어 CT 같은 외국계 은행은 더 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 동안 유가가 평균 한 150달러가 가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0.8%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는 2.9%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숫자를 내놨는데요. 만약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물가가 한 2%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9라는 숫자를 더해보면 아마 한 5%대 물가가 될 겁니다. 저희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2022년 후반부부터 자꾸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9.3%, 우리나라 기준으로 6.3%까지 인플레이션 올라갔고 그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은 금리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미국 안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길 계속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 경제가 좀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쟁 종식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결정을 같이 하겠다, 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이 이 끝내는 시나리오가 생각하는 게 같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같을 수는 없겠죠. 지금 가장 이번 전쟁을 통해서 혜택 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일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이란이 가장 이제 불편했는데
뭐 완전히 지금 뭐 파괴시키고 있는 거나 뭐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은 이란을 더 파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라크나 또는 저기 아프가니스탄 모델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있을 겁니다. 이라크나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모델은 미군이 지상군이 직접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8년 8개월 했고 저 아프가니스탄 경우는 20년 했잖아요. 얼마나 예. 많은 미군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전비가 들어갔습니까? 그걸 택할 건지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제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거든요. 베네수엘라고 저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만 축출미 딱 압승하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그 사람이 훨씬 더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정통파예요. 또 더 많이 이렇게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탄압해 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단 말이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손도 안 대고 그러면서 미국은 거기서 이익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원유 통제권만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란에서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나 전쟁 목표 달성됐다. 나 이제 승리했어 하고 미국 빠지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새로 이번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한테 중재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도 하겠다, 중국도 하겠다, 뭐 그다음에 카타르도 하겠다, 오만도 하겠다, 유럽 국가들도 하겠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개강이 돼 있지만 점점 이제 안정을 찾고 이성을 회복하고 나면 이게 지금 더 이상 인프라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는 이란이 희망이 없다. 예. 19세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못해 협상에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 기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4주, 6주인데요. 뭐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였는데 17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의 한 통신사가 공개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간의 미나브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를 타격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이란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군 조사관도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이제 미군의 실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0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자작극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네. 이란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무주타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47년 독재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작년 12월 1일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국제인권단체에서 얘기하는 3만 5천 명이나 사살이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열될 수 있었던 그 이란 국민들이 이번에 어린이를 포함해서 170명이 이렇게 토마호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걸 결집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더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란 내부에서 오히려 더 성전으로 지하드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뭐 비교적 이제 친미 쪽에 있었던 그 이라크라든지 또는 저기 지금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요르단 네. 그 두 국가에서도 지금 반미 시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미 시위가 초등학교 공습에 영향을 그렇죠. 줬다. 그게 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물론 전쟁 이전부터 전쟁 일어났을 때부터 반미 시위가 있긴 했지만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예. 바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폭격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저 지역이 옛날에는 군사 기지였대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 군사 기지가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이제 살짝 때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이제 뭐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좀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지랑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에 있습니다. 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리터당 가격은 880원, 지난달보다 70원 올랐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최근 국제 경유 제품 가격의 한 달 평균을 반영해 매달 1일 조정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면세유 가격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제품가가 많이 급등을 한 이유로 해서 면세유 또한 4월 달에 가격이 좀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 장기화로 면세유 가격 급등이 예상되자 어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조업에 많게는 800만 원어치 이상 기름을 쓰는 체납기 어선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럴당 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어민들은 조업 포기하는 경우가 아마 속출하게 될 겁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수산시장을 찾는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손님들이 차량 문제로 이래가지고 3번 내려올 거를 한 번 내려오고 해서 이제 거의 한 60%는 줄었다고 봅니다. 면세유 가격 상승은 조업 부담을 넘어 수산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 소비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영하 1도, 전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집니다.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옷 고르실 때 큰 일교차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 속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나 눈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만 조금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도 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방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